자, 3시 됐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7주 동안 쭉 진행을 이제 기본반 수준으로 진행을 쭉 할 거고,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기본반에서는 그렇게 될 건데, 우리 이 경매를 하나하나 하게 되면 사실 그 중에 일부가 권리분석이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닌데, 사람들은 경매하면 권리분석 너무 어렵지 않아? 이거부터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골라서 그거를 끝까지 사이클을 돌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얘기는 경매만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반 매매도 똑같죠. 심지어 청약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경매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그 부동산 투자 사이클, 또 어디서 어떻게 취득을 할 때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얘기를 할 거고, 우리 혹시 빅데이터들 공부 많이 하셨죠? 우리 수업 시간에도 빅데이터 공부 하나요? 했어요? 어느 시간에 공부했어요? 응? 블로그 시간에? 그러면 어느 정도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경매 공부를 할 때 또는 투자를 할 때 빅데이터가 없으면 안 돼. 옛날부터 훨씬 더 편해진 게 빅데이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전 적용을 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게, 이제는 우리 책 보고 줄치고 외우는 수업이 아니잖아, 이제는. 그쵸? 그래서 매주마다 가능하다면 사례로 적용을 해서 계속 붙여나가기를 한번 할 거예요. 붙여나가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중개사 공부할 때는 일주일 내내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일주일 내내 안 하잖아, 지금은. 딱 3시부터 6시까지 하고 복습 안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숙제도 내주시나? 되게 편하겠네, 그러면. 저는 숙제 내드릴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모니터링을 할 거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매주 아마 물건을 골라오실 수도 있어. 그러면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그렇죠? 궁금한 거 그때그때 물어보고, 또 여기서 소통이 안 되게 되면 카페로 넘어와서 카페에서 또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7주를 마치면 어떤 분들은 거의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3시부터 6시 수업 한번 듣고 땡!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끝나고 시험 보나요, 혹시? 안 봐요? 저는 시험 볼까?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그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사례로 마스터하는 실전 경매 7단계 집중 과정이라고 해놨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파르타는 아시죠? 우리 옛날 영화긴 한데, 우리 300이라는 영화 알죠? 좋아하시는 분 벌써 흐뭇해지잖아 지금. 근데 왜 흐뭇한 줄 알거든? 왕자, 그쵸? 왕자. 거기에 보면 스파르타 얘기, 아테네 얘기 나오는데, 스파르타식으로 조금 강하게 몰입하는 그런 수업들이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그만큼 많이 보일 거야, 지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기본반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제 소개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화면상에 비치는 저하고 좀 다르죠? 화면상에 비치는 저하고 좀 다르죠? 지금 여러분 해커스에서 우리 7주 과정 지금 와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한테는 선배가 되겠죠? 선배가 되겠고, 그리고 지자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수업들을 되네?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SBS 비즈 하우머니에 고정 출연하고, 또 예전에는 임장 수업들을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한 2년 된 것 같은데, 하도 젊은 분들이 부동산을 전투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한번 취재를 하고 오고 싶으신 거야. 이때 제가 방송을 처음 한번 나갔었는데 하루 종일 찍더라고, 촬영을. 근데 15분 나갔더라고, 15분. 그러니까 1박 2일이라든지 TV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그분들이 이게 하루 종일 고생하는구나. 그걸 카메라 큰 거 막 4대가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지금 카메라 한 대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고, 그런 촬영하고 있는 모습들 한번 찍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오늘 OT라고 그랬죠? OT. 여러분들이 오늘도 상담받았어, 오늘도. 우리 정왕동이라는 데 아세요, 혹시? 시흥시 정왕동. 그렇죠? 정왕동 가게 되면, 우리 오이도 가보신 분, 오이도 조개 드시러 정왕동 가보신 분, 오이도가 정왕동에 있잖아. 근데 오이도는 갔다 왔는데 정왕동도 안 갔다 오셨대. 거기 이제 공장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개사분께서 공장 의뢰를 하신 분이 계신데 경매 물건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늘 아침에도 좀 상담을 받았었는데,
항상 경매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1단계를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을 누누하게 드렸어요. 여기 권리분석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쵸? 물건을 선정해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이 수업부터가 다음 주의 시작 단계예요. 다음 주 시작 단계. 그러면 미리 한번 잠깐 얘기해 보겠다만, 물건을 선정하려면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 기준. 우리 지난번에 설명회 때 오신 분들 계시죠?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뭐 골라야 된다고 그랬었죠? 물건을 선정하려면 옵션,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했었죠. 기준. 뭐부터 정해야 되죠? 기준. 설명회 때 얘기했는데 한번. 우리 여행 패키지 갈 때 옵션 정하잖아. 기준 넣잖아요. 거기에 뭐 넣는다고 그랬었죠? 가격 넣어야 되고, 지역 넣어야지. 그쵸? 그리고 어떤 상품을 고를 건지.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부터 쭉 나열이 되겠죠. 대중적인 상품이 아파트인 거고, 그게 본인 머릿속에 없으면 여기 단계를 못 나가죠. 이게 돼야지. 그쵸? 여기 서울거주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서울거주 25개구. 그 다음에 경기도 총 31개 시군이죠. 그 외 지역 어디서 오셨어? 충북 어디? 음성군. 오케이. 음성 진천인 음성. 또 어디? 그 매주 KTX 타고, 이 수업 겸사겸사해서, 와, 박수 한번 주셔야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 우리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쵸? 물론 뭐 여기 대구 금방 갔다 해요. 뭐 저기 저 밑에 막 창원 이런 데는 제 수업 창원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올라오신 분들 계셨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열의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25개 구면 거기서 25개 중에서도 강북쪽이 있고 강남쪽이 있고, 강남쪽만 하더라도 지역들이 많단 말이야 되게. 그쵸? 서남권에만 하더라도 여기 한 7개가 있고, 밑에 강남권으로 4개 구가 있고, 합치면 11개 구예요. 그쵸? 그 중에서 골라야 되고, 아파트 할지 상가 할지 토지 할지 골라야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자기 금액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1단계야. 그쵸? 그러면 이 물건 선정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단에서 조금 얘기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OT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7주 동안 이 물건 선정부터 명도까지 쭉 짚어볼 거예요. 쭉 짚어보고, 이제 마지막 파트 가서 조금 더 넓게 보는 뭐 차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또 실전 시뮬레이션, 이런 것까지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커스에서 공부하시는 그 레벨은 여기에요. 기본반 레벨. 그쵸? 그래서 우리 실전 경매 7단계 이론 실제 사례를 통한 마스터 과정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7단계를 쭉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상가, 토지, 재개발, 재건축, 공매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지. 기본기가 돼야 그렇게 앞으로 수업이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전 임장반이라고 해서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수업들이 있죠. 요거는 또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요게 TVN 그 화면이죠. 촬영했던 화면 나오고, 요게 SBS 촬영했던 화면 잠깐 넣어놨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얼마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지역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 지역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경매 물건에 대한 어떤 그 최근 트렌드까지 좀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유튜브 채널 한번 틈틈이, 우리가 7시간 내에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없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쭉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최근에 경매 물건에 대한 어떤 사례들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동산 취득 방법별 매매, 청약, 경매. 이게 가장 부동산 취득하는 3가지 루트죠. 요거 말고 부동산 취득하는 루트가 또 있나요? 혹시? 매매, 청약, 경매 빼놓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치. 상속이나 증여. 그런 것도 있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또 상속이나 증여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하는 건 요 3가지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경매 얘기를 주로 하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끼리 한번 뭐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볼 것 같이, 저는 그 소통하는 수업들을 주로 하니까 우리 온라인 분들하고는 그게 실시간으로 좀 안 돼서 죄송하지만, 일단 매매, 청약, 경매.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매매의 가장 큰 장점 해볼 때 매매 없어요? 매매
물건이 많다. 그쵸? 나만 오케이 하면 언제든지 계약이 가능하다. 매도자 우위시장이 아니라면, 그쵸? 언제든 계약이 가능하다. 그게 매매죠. 그러면 그 상태로 봤을 때 경매는 매매에 비해서는 물건이 적죠. 나는 꼭 이 아파트 로얄층에 입주를 하고 싶어. 근데 그 로얄동이 안 나오면 경매 못 들어가네. 아니면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체 물건들을 많이 봐둬야 되죠. 그쵸? 그러면 지금 물건 개수를 얘기했는데 물건 개수를 빼놓고 경매의 장점, 매매보다 싸죠. 가격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매를 하는 거죠. 매매는 부르는 데에서 내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경매를 할 때는 우리 중개사에서 다 경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허들이 있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그 허들을 넘어서 본인이 투자를 하든 또는 고객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핸들링을 해줘서 넘겨주든, 그렇죠? 그러면 청약도 있네. 청약이 우리 매매에 비해서 좋은 점. 청약이 매매에 비해 좋은 점. 답이 안 나와. 왜? 싸잖아요. 똑같이. 그럼 경매가 싸요? 청약이 싸요? 물건마다 다르겠지. 근데 뭐 분양가 상한제다 뭐다 해서 청약이 뭐 15억짜리를 8억에 분양해. 그거 보고 로또 청약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들 수요가 있다면은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경쟁이 심해져. 경쟁률이 심하죠. 그럼 경쟁률 얘기를 해볼게요. 그 청약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매 경쟁률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지. 그렇죠? 그러면 경매는 청약보다는 경쟁률이 낮네.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높고 낮으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청약이 더 저렴할 수도 있으나 뭐 건축비 인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에 봤을 때 물건마다 타이밍마다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경매의 장점은 물건은 적지만 청약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경쟁률도 저렴한 편이 바로 경매다. 이게 우리가 특히 실거주가 아니라면 대체 물건들이 많으니까 골라 다니면 되잖아. 그러면 다시 또 귀결되네.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다시 물건 선정 1단계로 넘어가요. 그쵸? 자, 아까 3개라고 했어. 저 고를 때 옵션을. 하나, 지역, 용도, 자금이라고 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조금씩 반복되는 얘기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체화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2024년 12월까지 처음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용도 먼저 볼게요. 용도. 아파트에서부터 제가 대략적으로만 열거 해볼게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토지, 그렇죠? 또는 공장, 창고 등등등, 있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냥 딱 3개만 추릴게. 아파트, 상가, 토지. 제일 핵심적인 거. 그러면 그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했을 때 2024년 말까지 그 셋 중에 하나만 고른다고 했을 때 한다면 아파트이신 분. 눈치를 보니까 아파트든 뭐든 다 안 할 것 같은데. 한다면,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이라고 질문을 다시 할게요.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아파트, 상가, 토지. 오케이. 아파트가 그래도 좀 더 많고 상가랑 토지랑 조금씩 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상가는 이미 목적 자체가 다르죠. 제가 어떤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랑 상가 자체가 목적이 다르죠. 투자의 목적이. 뭐가 다른 거야? 응?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쭉 풀어갈 건데, 하나는 차익형, 하나는 수익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는 지금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 목적인 거고, 상가는 물론 그 목적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로 내 금리를 상회하는 수준의 인컴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상가는 수익형이죠. 그러면 아까 실전경매 7단계라고 쭉 나갔는데, 차익형, 수익형 대명사인 아파트랑 상가를 놨을 때 물건 선정할 때 일단 용도가 바뀌었죠. 그러면 그 용도별로 지역도 바뀌겠지. 좋은 입지로 갈수록 상가에 대한 가격이 세죠. 대신 수익률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상가 수익률 2%, 막 그런 거잖아. 근데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고 빌딩 가치가 올라가고 이러는 거지. 그렇죠? 근데 차익형 부동산인 아파트, 물론 최근에 월세화가 많이 진행되고는 있다만 아파트는 수익률이 별로 안 나오죠. 기본적으로 2.5%, 3%밖에 안 나와. 지금 금리가 5%씩 하는데. 그렇죠?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 가격이 올라가 줘야 돼. 그렇죠? 물건을 고르는 단계에서부터 달라지고 어떤 지역으로 가냐 또 달라지지. 용도에 따라서 지역이 또 바꿔지죠.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바뀌어지죠. 마포에 있는 아파트 가격,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 다 다르잖아. 그 세 개들이 다 모여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권리분석 나온다고. 그러면 아파트 권리분석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제일 걸려요? 아파트 권리분석할 때 항상 이렇게 누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 점유자라고 이제 고급진 단어를 썼는데 점유자라고 하면 보통 소유자 아니면 임차인이잖아. 그러면 임차인 권리분석이 중요하겠네. 소유자 편 우리가 들 게 있나?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디프리 할 때 아직도 그래도 왠지 경매로 낙찰받으면 찜찜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 자, 선생님이 죄송해 소유자야. 그렇죠? 선생님 소유자고 돈을 능력껏 많이 빌렸어. 뒤에 있는 계신 분 세 분한테 다 빌렸어. 선생님 아파트가 5억이야. 근데 능력도 좋네. 다 모인 게 채권이 7억이야 지금. 그럼 누구는 손해 보죠 지금. 거기에 어떻게 또 임차인도 들어가 있어. 중간이든. 그렇죠? 그럼 4명이 다 돈 달라고 하고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 물건을 낙찰 받았어. 근데 주변에서 이분 불쌍한 분인데 이거 낙찰 받으면 우리가 너무 못할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해야지 그러면? 자기 돈 못 받았잖아 지금.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회수를 해. 누구는 못해. 이분들 도와줘야 되니까 국가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바로 경매잖아요. 법원이라는 공권력을 활용을 해서. 그게 경매 시스템이라고. 그걸 오해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 권리 분석할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상가도 마찬가지로 임차인들이 대부분이지. 물론 최근에 이제 취업이 조금 어렵고 또는 뭐 50대 층 넘어가면서 자영업 삼아서 자기가 직접 소유 지으면서 운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중개사분들도 경매 물건 골라보다가 이게 왜 근생이면 되잖아. 그렇죠? 경매 물건 골라보다가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자기 부동산 사무실 하려고 낙찰받는단 말이야. 그럼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에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임차인들이 있죠. 그러면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하겠네. 그러면 그때 상가 건물 임차인 권리 분석, 주택 임차인 권리 분석 내용의 줄기는 똑같지만 법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지. 우리 주택 임차인 갖고 하는 법을 뭐라고 그러죠? 공부했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고 했죠. 우리가 깊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이 두 개 중에 제일 큰 차이. 주임법, 상임법 제일 큰 차이. 둘 다 민사특별법이래. 우리 민법 제일 뒤에 붙어있던 거.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 물론. 제일 큰 거 하나만. 5글자. 앞 글자 환. 그렇지. 그게 나와야 되잖아. 그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달리 적용하는 게 바로 권리분석이라고. 상가든 토지든, 아니 상가든 아파트든. 그럼 토지로 넘어가 볼까? 아까 주택, 상가, 토지만 한다고 그랬죠. 토지 권리분석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토지. 자, 우리 아까 상가나 주택일 때는 제일 큰 게 임차인이었네? 근데 토지는 임차인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러면 토지 권리 분석이 쉽네? 왜 아닐 것 같지? 응? 토지나 하도 여러 가지 권리들이 부가적인 게 많단 말이야. 우리가 사실 공부는 다 했어. 물권법 할 때 아마 하셨을 거야. 우리 뭐 법정 지상권도 공부하셨을 거고, 또는 개발 중에 유치권도 공부했을 거고, 또는 우리 지분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잖아. 토지는 지분이 엄청나게 나오죠. 또 공매도 많이 나오죠. 공매는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공매. 세금 때문에 하는 거죠. 국세든 지방세든. 토지들이 그런 게 많이 밀려있단 말이야. 줄줄이. 그러다가 상속되고 막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또 권리 분석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1단계에서 물건 선정하려면 지역 용도 자금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1단계를 패스하면 2단계 권리 분석부터가 제일 큰 카테고리인 아파트, 상가, 토지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쵸?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조금 더 들어가서 주임법, 상임법 나오고 거기에 따른 배당 분석하고 공부열람이라고 했네. 공부열람? 우리 지금 오늘 OT라고 그랬어요. 공부는 알죠 우리? 스터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4글자죠. 뭐야? 공부 4글자? 공적 장부잖아. 공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자료들이 공적 장부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뭐뭐 있어요? 공적 장부. 응? 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고 또 제일 큰 거지. 또
건축물 대장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그 들어가서 출력해서 분석해 본 적 아직 없죠. 그쵸? 우리 지적법도 배웠고 공시법 다 배웠어. 근데 보니까 들어가갖고 등기부등 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 남의 건물 건축물 대장 이런 거 다가구 건축물 대장 위반 건축물 어떻게 되는 이거 안 봤죠 아직? 야, 그런 게 이제부터 실무잖아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직접 해봐야 경매를 들어가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할 거다. 또 토지라고 한다면 또 제일 중요한 문서 있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뭐 역시 앞자리가 대단히 많아. 입을 뻥긋뻥긋 하는 게 더 확실히 많아. 뒷자리 조용해. 주식 끝났죠 지금? 아직 안 끝났구나. 토지에서 제일 중요한 공적 장부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있는데 뭐 나올까? 우리 다 공부했는데 옛날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끝.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다 나오죠. 지적도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에 경계선마다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나오고 도시계획 시설 도서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또 필요한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떤 물건을 1단계에서 고르냐에 따라서 권리 분석도 달라졌죠? 배당도 달라졌지? 물건 분석도 달라졌네? 그 다음 단계가 현장 분석이네? 자, 아파트를 내가 임장 가려고 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라 볼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나왔대. 그걸 임장 가려고 해. 그때 여러분들이 뭐 보려고 할까?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딱 내렸어. 대중교통 타고 내렸어. 뚜벅뚜벅 걸어갔어. 보려고 하는 거. 여긴 놀이터가 좋다. 우와 하고 올 거야? 그것만 볼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몇 가지가 막 나올 것 같아? 공부하겠지만 이번에는 어디 갈까? 양재동 앞에 있는 1층에 있는 12평짜리 1층 상가가 나왔어. 그렇죠? 지금 현재 카페래. 근데 주변에 막 손님들도 많아. 옆에 막 봉구스버거도 있고 막 1층 괜찮아. 애들도 막 20, 30대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학원생들 많아. 오 괜찮아 보여. 근데 경매로 나왔어. 그렇죠? 상가가 뭐 볼 거야? 놀이터 볼 거야? 아니죠. 이제 바뀌었잖아 지금. 자꾸 넣었다 뺐다 해서잖아 지금. 이제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럼 상가로 가면 뭐부터 볼래요 이제? 유동인구 중요한 거고. 응? 수익률 중요하지 물론. 또 있지. 자, 유동인구, 수익률, 입지율 세 개 보면 땡이네 이제 상가는. 그렇죠? 얘도 많아 볼게. 자, 이번에는 우리 뭐 해볼까? 계획관리 지역에 도로에 6m를 접해져 있고 주변이 계속 그 아파트들 다세대들 계속 건축지 올라가고 있고 도로도 넓어진대. 그런데 땅이 나왔어. 150평이 150평 나왔어. 그 땅이 나왔어. 이제 또 갔어. 또 뭘 볼 거예요? 놀이터 볼 거예요? 수익률 봐? 뭐 봐야 돼? 또 토지래. 이번엔 토지 현장 갔어 지금. 그치? 지역 뭐 점 같은 거 풍수 이거 뭐 봐야 돼 또? 토지 가면 막연하잖아. 지금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나씩 아까 우리 기본반이 하나씩 때려잡기 수업을 하는 거라고. 제일 기본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넓히시라고. 욕심내지 말고. 여기서부터만 끝까지만 봐도. 그러면 물건 분석했고 현장까지 지금 제일 기본적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아파트 상가 토지 지산이라고 들어봤죠? 예전에 했던 아파트형 공장. 얘는 보는 게 또 달라. 맞죠? 다르잖아 또 걔는 또. 그쵸? 공장 또 다르잖아. 그쵸? 다가구 또 달라지잖아. 근데 제일 기본적인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거 이거잖아. 입찰가 어떻게 쓸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 이거. 그러면 아까 아파트를 입찰가 쓰는 거랑 상가를 입찰가 쓰는 거랑 토지 입찰가 쓰는 거 또 달라지네? 계속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그 대화로 좀 하는 거예요. 제가 주입식으로 막 여러분한테 해서 여러분들 어차피 복습 안 할 거 알거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7주 과정이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쌓일지를 한번 보자고. 입찰가. 아파트는 차익형이라고 그랬어 아까? 지금 내가 싸게 사야 돼? 그 다음에 비싸게 팔고 싶어? 근데 어디 갔더니 이 아파트 지금 현재 대략적인 매물이 10억에서 11억 선이래. 대략적으로 그 한 중간 평수 7층짜리가 대략적으로 10억에서 11억 선인데 경매로 8억에 나와 있어. 괜찮네? 괜찮죠? 10억에서 11억까지가 지금 최근 매물 호가들이야. 매도자들이 심리가 높죠? 옛날에 맛을 봤잖아. 낮게는 안 팔고 싶죠? 급하게 팔고 싶은 사람은 10억,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들은 쭉 넘어와. 통계적으로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10억에서 11억인데 혼자만 13억 올려놔. 배짱이지. 안 판다는 거지. 대략적으로는 10에서 11억인데 경매로 8억에 나왔어. 괜찮잖아 그러면.
그쵸? 자, 고정됐을 때 여러분 심리. 나는 1번 8억에서 9억 쓴다. 경매 입찰하는 거야 지금 아파트. 일반적인 매물이 10억에서 11억이라고 지금 우리가 외우는 수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자, 10억에서 11억인데 나는 8억에서 9억 쓴다. 우리 초그룹만 하는 거지. 8억에서 9억 쓴다. 9억에서 10억 쓴다. 그쵸? 이게 다르다고. 그러면 개별 입지마다 달라지겠죠. 그 개별 입지에 그 아파트마다 달라지겠지. 그게 AAA급일수록 더 시세보다 가까워져요? 떨어져요? 가까워지겠네. 근데 B급이래. B-급이래. 그러면 시세보다 더 멀어지지. 남들이 더 안 좋은 한 걸수록. 그럼 여기서 뭔가 힌트를 얻었어요 지금. 힌트를 얻었어. 잘 생각해 보세요. 경매는 차익형 부동산을 일반 매물 호가보다 더 싸게 사는 건데 어쨌든 아파트는 차익형이라고 그랬어. 차익형이라는 거는 언젠가 내가 팔아야 돼. 그죠? 근데 10억에서 11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걸 8억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사서 지금 안 그래도 10억, 11억 선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쭉 가져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 11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 내가 한 2년 보유를 했대. 그 2년 뒤에 지금 입장에서 지금 딱 1월 11일 입장에서 10억, 11억 선이 2년 뒤에 나는 10억, 11억 선이다. 1번 손.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1번. 2년 뒤도 똑같이 10억, 11억 선이다. 1번. 변하는 거야 다? 다 변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11억, 12억 선이다. 1억만 딱 올렸어요. 11억, 12억 선이다. 2년 뒤에. 2년 뒤에. 11억, 12억 선이다. 별로 없네. 설마 그러면은 9억, 10억이다. 2년 뒤에. 다른 사람들은 뭐 14억, 15억인 거야 지금? 잘 보세요. 이 개별적인 스탠스가 다 달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본인의 스탠스도 정해야 돼 지금. 왜냐면 입찰가를 쓴다는 거는 왜 차익형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언젠가 팔 생각을 하는 거잖아 지금. 언젠가 팔 생각을 하고 그게 자기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르잖아.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전문가 얘기도 다 다른데? 여러분만의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매물들에서의 인사이트를 갖고 가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그걸 정해야 된다고. 3초 드릴게 정해봐요. 3초. 3초. 밑으로 1억, 위로 1억, 고정. 자, 똑같다 1번. 똑같다 1번. 없어 또. 올라간다 2번. 좀 많네. 오케이. 이제 좀 마음을 정해섰네. 3번. 오케이. 그러면 2번, 지금 2번이 올라간다가 많았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팔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 11억 선인데, 요게 2억, 2년 뒤에 11억, 12억까지 된 거지. 그럼 그거를 평균으로 11억 5천이라고 할게. 그리고 지금 현재의 매물 호가는 10억 5천이죠. 10억 5천이 11억 5천 되는 거지. 1년 동안에. 근데 그게 8억에 나왔어. 그럼 가격을 옛날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려, 더 내려. 올리겠네 이제는. 왜? 기준이 잡히잖아 지금. 현재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건 맞는데 내가 이거 지금 바로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세금관계가 고려해야겠는데 바로 또 힌트 하나 또 드려야죠 지금. 바로 팔 수도 있고, 또는 2년 뒤에 팔 수도 있고, 또는 4년 뒤에 팔 수도 있고, 10년 갖고 있다가 증여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 지금. 물론 10년 뒤에는 올라가 있겠지. 근데 사람이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중간중간에 계속 돌리잖아. 그거 우리가 전문용어로 갈아타기라고 하는 거고. 그쵸? 실거주든 아니면 투자든 간에 돌리잖아요. 그게 딱 서야 내가 입찰가를 정한다고. 지금 무슨 차익형 얘기했어요? 수익형 얘기했어요? 차익형 얘기한 거야 지금. 왜?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가로 가볼게 이제. 상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목 좋은 데인데 3억 5천 원 나왔어. 3억 5천. 그 상가를 2년 동안 내가 갖고 있고 임대차 계약했어. 그 4억 5천, 3억 5천이라고 했나? 3억 5천짜리를 4억 5천에 기대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따박따박 내가 월세 얼마나 올까? 이거 먼저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응? 자, 상가로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캐시가 좀 있어. 대출 하나도 안 받을 거야. 괜찮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맨날 여행 다니고. 있으니까 되는 거야 이렇게. 안 그러면 대출 이제 다 따져봐야 되거든. 근데 무대출로 몇 프로 나오면 상가 투자할지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 몇 프로 나올 때 1번 1번 3에서 5%. 무대출 수익률 얘기하는 거예요. 무대출 수익률. 우리가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고 보증금 들어오고 월세 들어오고 그게 돌아가는 거잖아. 그쵸? 3%에서 5%가 1번, 5%에서 7%가 2번, 그 다음에 7% 이상이 3번. 그죠? 안 써도 되죠? 3에서 5%, 5에서 7%, 7% 이상. 지금 우리 수익형 부동산 상가하고 있죠? 자, 1번. 3에서 5%. 2번. 3번. 그죠? 상가가 분명히 수익형이 되려면 물건을 잘 고르면 우리가 무대출로도 10% 이상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 그런데 지역이 바뀌어. 또는 지역이 바뀌거나 입지가 바뀌어요. 수익률은 나와. 그쵸? 제가 수익률이라고 했지. 근데 상가도 샀다 팔았을 때 가격이 오르는 게 있죠. 그거는 차익이잖아. 그럼 제가 좀 전에 1번, 2번, 3번 얘기했는데 1번 3%에서 5%인 요 상가, 또 5%에서 7%인 상가, 7% 이상인 상가 요 세 개를 놨을 때 차익은 누가 더 많이 생길까? 샀다 팔았을 때. 헷갈리죠? 헷갈리죠? 1번이 3%에서 5%, 5에서 7%, 7% 이상. 어떤 게 더 많이 나올까? 차익률.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레인지가, 범위가. 그게 1번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게, 목 좋은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건물이든 상가든 간에 이 상가 가치 자체가 올라가니까 수익률은 당장 안 나오더라도, 심지어 내가 대출받아 대출 이자 감당하면서 나중에 상가 가격 자체가 오를 거를 기다리는 데들이 입지 좋은 데들이라고. 왜냐면 상가도 기본적으로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 땅이 등기부에 들어가나? 상가. 자, 상가도 집합 건물이 있죠. 맞죠? 다가구에 있는 상가도 있죠. 통 건물인데 밑에 상가 들어올 수 있죠. 근데 통 건물이 아닌 집합 상가도 있죠. 개별 호실별로 분양하는 것들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 토지가 그 상가의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에 상가가 갖고 있는 토지가 들어가요? 요즘에는 그 중개사 패스 안 해도 여기 수업 듣는 거죠, 지금. 집합 건물 얘기했잖아요. 제가 집합 건물, 아파트처럼. 그러면 그 상가가 12평인데 그 상가 12평짜리가 갖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에 들어가냐고, 상가에. 들어가죠.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대주권이라고 그러잖아. 다 공부를 했다니까. 이게 이제 지금 실물 하나씩 끌어올리는 거야, 지금. 공부는 다 했어, 우리. 다 했단 말이야. 대주권 비율 막 별걸 다 공부했단 말이야. 우리 경계점 잡부 등록부 뭐 별걸 다 공부했어. 논술로는 절대 못 쓰지.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땅값이 올라가면 상가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렇죠? 그럼 상가 가격이 올라가. 그럼 비싸겠네? 수익률이 안 나오지. 비싸니까, 비싸게 사면 당연히 수익률이 안 나오죠. 비싸니까, 내가 투자금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가로 골랐다면 일단 기준은 수익형 부동산인데 수익률을 책정을 할 건데, 지역에 따라서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낙찰받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 상가가 나왔어? 그럼 내가 계산해보니까, 야, 지금 은행에 넣어놔도 5%는 들어가고, 지금 막 무슨 비트코인인가 뭔가 그거 올라가가지고 쭉쭉 올라간다는데, 무슨 상가 그렇게 넌 그런 거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딱 낙찰 결과 봤더니 수익률 계산하니까 2%밖에 안 나와. 그럼 이제 머리가 이상해. 왜 받았지, 이거? 그렇잖아. 왜 받았을까, 이거? 2%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입지에 따라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낙찰자는 이 기대 수익률은 낮춰놓고 차익 기대하는 거라고. 입지가 좋은 애들이니까. 요 근처에 있는 애들도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에서 지역 고르고 용도 고르고 자금 고르라고 했죠? 이거에 따라서 1단계부터 다 틀려지는 거야, 지금. 적용이. 다 바뀌어요, 지금 물건에 따라서. 그쵸? 토지까지 했죠? 입찰가 선정하는 거? 아, 토지 아직 안 했지? 자, 토지는 차익형, 수익형. 헷갈려요? 헷갈리면 다시 질문해 줄게. 차익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자, 토지 차익형, 수익형. 수익 나와,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토지가 수익이 나오려고 하려면 뭘 해야 돼? 두 글자로. 거주? 건축, 그치.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잖아. 영어로 디벨롭이라고 하는 거고. 그쵸? 개발을 해야 넣잖아요. 상가를 넣든 임차인을 넣든. 그러니까 토지가 차익형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개발하는 순간 수익형으로 바뀌네. 맞죠? 그러면 토지는 종합학문이네.
마냥 쉬운 게 아니었네. 아까 권리 분석할 때 임차인 없는데요. 뭘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차익도 봐야 되고 개발 이익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나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야겠네. 우리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뭔가 막 이용을 하겠네. 그 이용을 할 때 그 이용하는 툴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그거 보고, 응? 토지를 분석하고 상가를 분석하고 아파트를 분석할 때 우리가 막 누르잖아. 어떤 걸 찾으러 누르는 거야. 여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대. 큰 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로 하는 거잖아. 아파트를 보는 빅데이터, 상가 빅데이터, 토지 빅데이터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앞전에 얘기를 쭉 해놓고 넘어가려고. 그 다음에 명도 해야겠네. 입찰까지 물론 입찰 법정 가야 되죠. 근데 입찰 법정을 안 가는 데도 있죠. 공매가 그렇지. 근데 무조건 다 하는 건 안 가는 건 아니지. 또 신탁 공매 같은 것들은 또 직접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고 명도 해볼까? 주택임차인이래. 주택임차인. 그쵸? 소유자가 없어. 소유자가 집 사놓고 대출 껴놓고 임차인을 마치든가, 아니면 소유자가 대출 껴놓고 임차인 맞췄는데 자기가 임차인 보증금 들어오고 조금씩 수익이 나오면서 이 보증금, 이 자기 근저당권을 다 갚고 없애버릴 수도 있지.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죠?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집 살 때 거의 대출 끼고 사잖아. 여러분들은 대출 안 끼고 사잖아. 근데 다 밖에서는 다 대출 끼고 산대. 집 살 때는. 그렇죠? 10억짜리를 산대. 다 웃고 있네. 아닌가 보다. 10억짜리를 산대. 그렇죠? 그러면 LTV, DTI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우리 DSR 다 들어봤잖아요. 10억짜리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6억을 대출을 받았어. 그렇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왔어. 순서 알죠? 근데 여기서 받는 근저당권자든 임차인이든 나중에는 다 이 소유자한테 돈 받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을, 돈 받을 사람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라고 하지. 내가 물어봐. 임차인이 갑이에요? 소유주가 갑이야? 하면 다 임차인이 을이래.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채권자라며.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라고. 언제? 끝났을 때. 또는 집주인이 변제를 못했을 때. 그쵸? 그러면 아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아파트 있고 근저당 깔고 임차인 들어왔어. 이 임차인이 우리가 통상 말하는 선순위, 후순위. 후순위죠. 그러면 이게 만약 집주인이 이 근저당권을 못 갚았어요. 지금 못 갚아서 경매로 나와버렸네. 그러면 이 법원에서 얘를 먼저 챙겨줘, 얘를 먼저 챙겨줘. 얘를 먼저 챙겨줘. 얘가 근저당권이에요. 근저당권을 먼저 챙겨줘, 임차인을 먼저 챙겨줘. 둘 다? 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할 거라고. 이것도 순서가 있고 법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을 먼저 챙겨주지. 은행은 자기가 돈 없는 사람한테 조금 이자 받고 빌려줘서 경제생활 돌아가게끔 만드는데 얘보다 얘를 무조건 우선시 해주면 얘가 안 돌아가잖아. 돈을 안 빌려주겠네 그러면. 그쵸?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집주인이 뭐 계속 소득이 있어서 갚아나가면서 근저당권을 빼버렸대. 그러면 얘가 제 1순위가 돼버렸네. 그쵸? 그 다음에 잠깐 또 돈이 필요했나봐. 여기에 뒤에 근저당권이 들어왔어. 그쵸? 이때는 선순위, 후순위. 선순위죠. 그때는 법원이 누구 먼저 챙겨줘? 얘 먼저 챙겨주는 거지. 그쵸? 얘 먼저 챙겨주니 이 임차인이 있는 그 아파트든 상가든 토지, 아니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든 아파트든 상가든 들어올 때 이 은행은 이 자기 앞에 누가 있는지를 봐, 안 봐? 왜? 왜 봐? 그니까 자기가 리스크가 크면 돈을 안 빌려주겠지. 자, 쉽게 아파트 얘기할게요. 10억짜리야. 임차인이 8억 들어가 있어. 쉽게 얘기하는 우리 깡통전세, 역전세 생각해봐봐요. 시세가 10억이야. 보증금이 8억이야. 근데 집주인이 은행에 돈 빌려갔어. 5억 달래.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주지. 너 위에 있잖아 지금. 그럼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은행 마음이긴 하지만 담보대출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면 안 빌려주겠지. 왜냐면 낙찰이 될 때는 10억짜리가 밑으로 내려가잖아. 이게 만약에 8억에 낙찰됐대. 한 푼도 못 건져.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은행에서. 너 돈을 빌려주긴 할 건데 너 임차인 있어? 없어요. 근데 전입세대 얼마면 갖고 와봐. 갖고 왔어. 임차인 있잖아. 아니에요. 임차인 제 동생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너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되잖아. 공짜로 산다고 나한테 각서 써줘 하면 빌려주겠지. 그럴 수는 있겠죠. 그쵸? 이 은행도 봐가면서 빌려준다고. 사람 봐가면서 빌려준다고. 맞죠? 근데 담보가 없대. 그러면 담보대출 말고 다른 대출 넘어가야겠네. 무슨 대출? 신용대출이죠. 우리 얼굴 보고 소득 보고 보여주는 게 신용대출이잖아. 담보가 없으니까. 그러면 리스크는 어떤 게 커요? 은행 입장에서 신용대출 더 크죠? 그러면 금리를 더 세게 받을까 적게 받을까? 세게 받겠지. 세게 받으면 더 경매로 나가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적어요?
커지지. 그렇죠? 이렇게 경매 시장이 돌아간다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아파트 대출 받을 때 신용대출 안 받잖아. 일단 담보가 딱 있으니 담보부터 들어가죠, 거기. 그래서 거의 80% 이상이 담보권 실행에 의한 일이라고 배웠을 거야, 우리는. 그거 보고 우리가 임의경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렇게 넘어가는 거로 경매 시장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택 임차인이면 소유자 또는 임차인 명도. 상가일 경우에도 아까 실제 자기가 소유지면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실제 영업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 사람 명도. 그렇죠? 이런 게 명도라고. 이것도 또 다 달라지네. 주택이냐 상가냐 토지냐 따라 다 달라지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살짝 플러스로 이런 것들도 있지만 MPL이라든지 공매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거고, 그리고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차익형 부동산 아까 얘기했던 거, 또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지금까지 있던 사례들 쭉 풀어가지고 스토리를 쭉 전개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 더 하고 싶게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내용 설명을 했고, 요 내용들을 쭉 따라오시면 되고, 아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여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주택이든 상가든 토지를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는 매매야. 거의 90%가 여기야, 다 시장이. 거의. 그렇죠? 거의 90%인데 우리는 얘보다 청약이나 분양보다 싸게 사긴 하면서 경쟁률을 얘보다는 낮출 수 있기 위해서 경매하는 거고, 조금 더 공부하면 경매 말고 시장이 경매보다는 크지 않지만 공매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 집을 사는 방법 다르죠? 집을 사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사지는 않지만 상속이나 증여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리브하고 싶다면 임차가 되는 거지. 임차는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거지. 집값이 오르든 말든 나는 고정적으로만 할 거야. 그냥 월세 안 내고 기회비용으로 살다 갈 거야. 이게 우리 시장 구조죠. 그래서 이 표가 우리 블로그에도 있고 아마 제가 유튜브에도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경매를 하든 청약을 하든 일반 매매를 하든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고객들도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 지금 아까 우리 세 가지 기준 정하라고 했는데 what이잖아. what. 어떤 거? 아까 주택 상가 토지라며. 요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할지, 내년에 하든 내후년에 하든 뭐 할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루트를 배우고 있는데 매매, 청약, 경매를 통해 할 수는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경매보다 청약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가점이 좋다든지 한다면 이게 나을 수도 있지. 또는 뭐 특별 공고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고객하고 얘기를 할 때도.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경매를 더 많이 물어보겠지만 청약도 물어보는 분들 계실걸요? 괜찮아요?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그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원해요 하면 차익형이 되는 거고, 월세 수입을 원해요 하면 수익형이 되는 거고, 저는 나중에 개발까지 하고 싶어요 하면 개발 이익까지 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뭐 계속 이 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2017년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정책들이 바뀌어 왔죠. 그리고 어제도 또 발표한 거 또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정책들에 따라서 투자처도 달라지잖아. 제일 큰 이슈는, 제일 큰 투자처에 대한 이슈 중에 하나는 뭐일까? 여러분 생각할 때 작년 하반기쯤에 들어왔을 때,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 가지고 제일 큰 투자처에 대한 이슈, 조정 대상 지역 해제일 것 같아. 지금은 딱 강남 3구하고 여기 용산밖에 없으니까 다 비조정됐잖아 지금.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이슈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점점 광역 급행 교통망들 확충하고 있죠. GTX-A도 땡겨버리고 있죠 지금. 그런 거 제일 크게 본다면 규제 지역하고 교통망에 대한 게 제일 큰 것 같아. 이런 것들 우리가 어느 지역을 1단계에서 물건 선정하는 지역에서 골라놨다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정책과 투자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죠. 그러면 그죠? 그리고 이것도 계속 바뀌잖아 지금. 세금 아직도 지금 세금 안만 짜있고 확정이 안 된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취득세 같은 거. 그쵸? 이것도 계속 봐야 될 거고, 대출도 계속 바뀌잖아. 무슨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온다. 물론 우리는 몇몇 분들은 해당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거의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어떻게 바뀌는지 볼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지금 심리가 한 2달 정도 살짝 지금 관망 추세로 좀 돌아선 것 같아. 지금 많이 안 돌아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1단계에 제대로 고를 수 있다는 거 해서, 어떤 지역을 내가 관심 있게 보는지부터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부분,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 중에 한번 요거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지도랑 친해지고
손품 발품을 좀 습관화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 그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는 당장 투자를 하진 않더라도 본인이 관심 있게 찍어둔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빅데이터를 통하든 아니면 현장에 임장을 가든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있고, 청약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하고 두 번째 시간이 청약인데, 우리는 청약보다는 경매나 또는 빅데이터에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조절을 하면서 할게요. 우리 청약 통장은 뭐 다 갖고 계시죠? 지금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청약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하고 있는 거, 우리 국민주택 민영주택도 들어봤죠? 그거에 따라 하는 거고, 점수 세 가지 분야별로 모아서 우리가 84잖아. 84 전용 84라고 하지만 가점도 84점 만점이죠. 그죠? 그렇게 있다는 거, 그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청약 폼에서 한다고 하는 거, 이것도 경매를 주로 하긴 할 거지만 청약이 어떤 시스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가야 되니까 점수 판단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매매 얘기 장단점 얘기했고, 청약의 장단점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 청약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이제 다시 또 경매 얘기 잠깐 또 묶어서 해볼게. 아까 첫 번째가 싸다라고 그랬잖아. 싸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가 두 번째 단계 나왔을 때 얼마로 나와요? 10억에 유찰됐대. 아무도 응찰을 안 했대.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 얼마에 나와요? 올려요? 가격? 내려요? 내리죠? 그렇죠? 얼마로 내려요? 지역마다 다르죠? 서울은 20% 내리죠? 그렇죠? 수도권 지방은 거의 다 30%죠? 일부 20%인데 거의 30%죠? 그러면 10억짜리가 서울권 아파트는 다음에 8억 되는 거네. 그러다가 8억 4천, 8억 7천 낙찰되는 거지. 시세보다 싸게. 이게 제일 싸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장점. 이거 얘기했죠. 경쟁률이 약하다. 아까 얘기했죠. 청약보다 약하다. 뭐 500도 일도 있잖아. 청약에. 그렇죠? 그 다음에 물건이, 청약은 더 적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투자용으로 대체 물건까지 본다면 전국적인 물건들이 지금도 바로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보다는 물건이 다양하진 않겠지만 전국적으로 물건을 실시간으로, 부동산에서 안 올리면 우리는 몰라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숨겨놓은 것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는 다 올라가잖아. 실시간으로 제주도 물건까지, 응? 다 올라가잖아. 그거 볼 수 있는 거고, 입찰 절차도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경매를 아까 진행하는 것들은 집주인 보호해 주려는 게 아니라 채권자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채권자를 보호해 주려면 응찰자를 보호를 해줘야 되나요? 입찰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지 채권자가 좋아하나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가, 응찰자들이 어떤 물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겁이 막 생겨. 그러면 응찰을 주저하겠네? 그쵸? 물건이 막 어려운 것 같고 까다로운 것 같아. 그렇죠? 뭔가 풀어야 될 게 많을 것 같고, 그럼 응찰을 덜 하게 되죠. 그럼 낙찰가가 빠지죠. 낙찰가가 빠지면 채권자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 그러면 채권자를 보호해 주려면 응찰자를 보호를 해줘야겠네. 그래서 법이 응찰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로 넘어가고 있다고. 법이. 우리가 사실 7주 동안 경매 얘기를 했겠지만 사실 법 테두리가 한 반 될 것 같아. 그거를 풀어내는 작업인 거지. 그 법원 경매를 진행하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다섯 글자인데, 누가 어느 분이 집행법이라고 했는데 앞에 민사 더 붙여가지고 민사 집행법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인도 명령, 명도에 대한 얘기잖아. 집주인, 당신은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해요. 권리가 없어요. 배째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집행합니다. 이게 인도 명령이야.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선순위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 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는 거. 이게 경매의 장점. 이거 말고 경매 장점 또 있다 하시는 분, 중요한 걸로. 대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경매 경락당금 대출이 일반 대출보다 더 많이 나와요. 특화된 상품이라 일반적으로는. 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얘는 뭐하는 애들이야 지금? 좋은 애들이죠? 뭐하는 애들이야 얘네들? 응? 비싸다. 뭐하는 애들이야? 국제교류복합지구라고 해서, 응? 강남 삼성동하고 그 옆에 탄천 건너서 잠실 있잖아요. 송파 잠실. 여기를 우리 코엑스하고 옆에 잠실 종합운동장 요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라고 하고, 그 일대에 있는 삼성, 잠실, 청담, 대치를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놨죠.
신속통합계획도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놨죠. 이거 말고도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지역들이 많이 있죠. 그럼 우리는 실거주를 해야 되지, 아파트인 경우에. 그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는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는 지역이래. 너 낙찰받았니? 너 여기서 2년 동안 살아. 그럼 수요가 올라가 줄죠? 그러면 채권자를 덜 보호해주게 되겠네? 맞죠? 제1목적이 아까 여기 돈 빌려준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어도 너는 괜찮아. 실거주 안 해도 돼. 갭투자도 가능해. 임대차 줘. 이게 되는 거야. 보호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게 경매의 장점 중에 하나죠. 또 예전에, 지금은 거의 다 비조정이지만 뭐 투기과열지구 같은데 자금 조달 계획서 내고 징빙 다 내죠. 이런 것도 경매는 안 내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자들이 공부를 더 한다는 거.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이 낙찰가가 높은 케이스가 있는 것들이 그런 이슈예요. 일반 매매로는 자기가 실거주해야 되는데 경매로 나왔어. 그러니까 낙찰 받아버린다고. 이런 다른 일반 매매랑은 달리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경매인데, 또 다시 물어오면 경매는 어려워요. 권리 분석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지금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권리 분석을 지나가는 거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야 전체적으로 경매 시장이 보인다고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일단 OT 잠깐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청약 얘기 조금 더 할게요.